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이 됐네요, 벌써.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 자, 오늘은 일단 부동산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각각 주거용이랑 상업용으로 나눠서 뭐 26년에 어떤 이슈들이 좀 대두 될 것 같은지 저도 뭐 짧은 식견이지만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맨날 하는 것처럼 성공 사례, 그 다음에 최근에 매매된 거, 송파의 대로변에 매매된 게 있는데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실패한 거, 그 다음에 매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나눌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냐, 빌라냐, 뭐 오피스텔이냐, 건물이냐 그렇게 종목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약간 거시적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중대형이냐, 중소형이냐. 약간 이제 규모 면에서. 그렇지. 이게 중이면 규모. 요 중보다 크냐, 중보다 작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업이냐, 주거냐. 요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중대형을 많이 보죠. 부동산 하면은. 중대형 보면 이제 상업용 하면은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못하죠. 큰데 상업용. 이런 거는 이제 프라임 오피스, 테헤란로나 강남대로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리테일, 뭐냐면 물류센터, 호텔인데 요거는 기업이나 자산운용. 그렇죠. 그래서 자산운용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매각 차익형,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약간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주거용 같은 경우는 아파트죠, 무조건. 아파트. 그래서 분양을 해서 약간 차익을 보는,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사실은 대부분이 이거를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주거용 상품 중에서 조금 중대형인 아파트, 이거를 사람들이 거의 부동산 하면은 아파트다. 이꼴을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죠. 근데 주거용 중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황금돼지 TV에서 많이 다루는 중소형 시장. 중소형 시장에서 그 상업용은 뭐가 있냐 했을 때 숙박시설, 모텔 요즘 뜨겁죠. 고시원도, 임차가 아닌 고시원 건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직접 운영한다라는 거는 사옥도 포함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뭐 근생이나 이런 거를 임대 놓고 차익 보고, 그런 거를 얘기하고 구분 상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29세대 이하 도생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원룸, 우리가 맨날 근근 다다다 떠드는. 그렇죠.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거는 실거주가 많겠죠. 이런 시장으로 나눠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업용, 주거용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용부터 볼까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크게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뭐 리테일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좀 제껴두고, 우리가 그나마 이제 중소형이랑 연관된 건 이제 오피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프라임 오피스예요. 큰 오피스를 얘기하는데, 작년에 상업용 부동산이 24조 9천억이 거래가 됐대. 근데 그 중에 오피스가 19조래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 거래된 것 중에 78%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오피스가 거래가 됐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프라임 오피스 중심으로 좀 많이 거래가 됐다. 공실률 한번 볼까요? 공실률을 보면 20년, 21년 코로나 때 공실이 엄청 많았죠. 골이 높은 곳이 2020년, 21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 공실률 치솟았던 게 많이 안정화되고, 요즘에 이제 오피스 공급이 좀 많아졌죠. 이때 코로나 때 많이 지어가지고 공실률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긴 하는데, 핵심지 중심으로는 임대료는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겠죠. 요즘 애들 회사도 입지 따져. 그래서 프라임 오피스 전성시대인데 그나마 조금 중심지에 있는 거, 강남이나 여의도나 광화문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건재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거국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좀 공실률이 많죠.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약간 고착화가 됐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산업 자체가 가장 선진국일수록 화이트 컬러가 많고, 그렇죠. 후진국일수록 이제 블루 컬러나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후진국인가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굴 보고 일해야 되는 타입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주식을 몰아주잖아요. 기업들. 그런 거를 좀 부응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면 뭐부터 하죠? 부동산부터 삽니다. 자기 사업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제 오늘 나온 건데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원래 이게 에어비앤비가 안 됐나요? 가능은 했는데 이제
객실 혼자만 할 수는 없었어요. 생수계 규정 자체가 30호실 이상 이제 위탁 운영을 해주는 중간 운영업체가 있어야 되고 이제 거기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재하청을 받아서 약간 편법식으로 각자 운영을 하는 형태의 에어비앤비가 있기는 했는데 그쵸. 완전히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 거죠. 많죠. 속초에 생수 많아서 경매로 나온 거 뭐 낙찰 받아도 되냐 뭐 물어봤는데 그때는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되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30년 넘은 노후 건물도 원래는 안 됐죠. 에어비앤비. 2024년 5년에 이것도 규제한다. 뭐 근생 용도로 돼 있는 오피스텔로 돼 있는 불법 숙소 다 퇴출한다 했는데 뭐 요거는 그래도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이 오니까 상업용은 이런 이슈도 있고. 자, 주거용으로 넘어오면 아파트죠, 사실은. 아파트 규제는 사실은 이 세 개라고 봐요. 가장 식상한 세금이랑 대출 규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어가가 세죠. 토어가 세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거래 규제를 많이 하니까 기사를 보면은 상승률 집값 더 올랐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 같고 똘똘한 한 채 선호하는 게 계속 선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F도 말이 많았죠. 코로나 때부터 22년에 그 춘천에 있는 그 레고랜드 그때부터 PF 부실하다 막 하면서 청담에 있는 약간 그 호텔 그것도 이제 PF 안 됐었죠. 프리마 호텔이네. 네, 근데 황금 대지는 PF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도 PF를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나심평은 뭐죠? 나이스 신용평가. 여기서 이제 그 PF도 좀 정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실한 거, 지방에서 하는 거, 분양성 없는 거, 약간 에쿼티 적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조금 건실한 것만 PF하는 걸로 해서 골라잡기로 한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제한이 되겠죠. 원래 소규모 같은 경우 우리는 에쿼티를 보통 몇 프로 잡죠? 우리 강의할 때나 뭐 이럴 때 딱 말씀드리는 게 총사업비의 한 30%는 있어야 된다. 최소. 네, 땅값이랑 공사비랑 그래서 총사업비의 30%를 보는데 요거는 이제 중소형이니까 다 합쳐봐야 뭐 100억, 200억이니까 에쿼티가 뭐 한 20억, 30억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실 뭐 2, 30억도 큰데 뭐 개인이 내 건물 한다고 하면 2, 30억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할 때는 필요하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PF는 보통 아파트나 뭐 프라임 오피스, 한 3동짜리 오피스텔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최소 뭐 1,000억, 뭐 몇백억 이래 버리니까 여기서 20% 30% 필요해 해버리면 거의 한 100억 단위가 필요한 거죠. 사실 내가 현금 100억 단위로 시행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네, 돈 없는 애들은 하지 말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최고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PF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서울에 민간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었대요. 서울 외곽이어도 그러니까 서울 여러분 그 아파트 뭐 다 관심 있으시니까 서울이기만 하면 그냥 국평이면 15억 기본. 제가 이제 2015년에 아파트 재개발 은평구에 했을 때 그때 분양가가 1,500인 거였어요. 근데 5천이면 강남은 뭐 8천 하는데 그나마 이제 강남은 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있어가지고 뭐 그나마 상대적으로 합리적인데 뭐 분상제 비적용되는 데는 뭐 장난 아니다. 뭐 그런 뭐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 거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올라가는 게 이제 공사비 상승 여파도 있고 PF 금리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게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MG가 이제 조합장인데 그런 데도 있고 뭐 유튜브를 하는 조합장, 뭐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콧대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올해 재개발이 장난 아니다. 80조.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죠? 압구정, 성수, 목동 이런 데 많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가 경쟁이 과열된다. 잠깐 여기서 곁들여서 얘기하면 기사 캡처는 없지만 건설사들이 저런 알짜배기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방의 중소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 건설사, 시공사들도 양극화가 되는 거죠. 확실한 사업만 하는 거죠. 네. 어줍지 않은데 안 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게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임장모 씨랑 둘이 얘기를 했죠. 26년도 우리 뭐 먹고 살까 했을 때 서울에만 더 집중하자라는 전략은 아무래도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낡은 빌라나 다가구 이런 거 부셔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뭐 집을 사서 가겠어? 일단은 뭐 임차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어딘가에 세입자로 들어가려면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집주인이 없는 거야. 다주택자 규제를 지금 거의 뭐 몇 년째 했죠. 문재인 정권 그쵸. 때부터. 그래서 야, 너 주택 있어? 있는데요. 너 두 번째, 세 번째 집 살 거야? 안 돼. 대출 안 돼. 세금도 존나 때려. 그 다음에 토어가 너 살 거야? 허락받고 사. 이러잖아. 실거주 할 거야? 아니면 사지 마. 사지 마. 내가 집이 2개, 3개 있어야
나머지 두세 개도 임대를 놓고 그래야 이제 약간 주거 취약층들이 할 건데 이제 그러니까 다들 뭐야? 계약갱신 청구를 엄청 한다. 이사를 안 하는 거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 그렇죠.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재계약도 하고. 저도 이제 은평구에 그 10년 전에 받았던 그 집은 주고 왔죠. 와이프 주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벌써 2년이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 근데 바로 집주인이 5%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어했습니다. 살려달라. 아무튼 요즘 월세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쓰고 그래서 내년에 한 70%는 내년에 집 사겠다. 라고 이제 설문조사가 됐고 근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 뭐 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했는데 3대 업무지구 입지 부분 공감되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지 확보를 해요. 맞아요. 지금 현대차도 그 복정 역세권 개발 그쪽에 이번에 건축허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고 이게 막 현차가 특히 또 화성 그 남양연구소 셔틀을 막 대동해서 직원들을 수급하고 그랬는데 이 수급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표현입니다. 결국은 또 중심지로 몰리는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일산이랑 분당이랑 집값 비슷했거든요. 근데 일산은 완전 개패고 분당은 승리했죠. 그 이유는 뭐죠?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볼 때는 무조건 대학교 일자리. 그래서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수단, 생계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라이브 그 Q&A 때 얘기하겠지만 그걸 보셔야 돼요. 요즘 성수동이 핫하다. 근데 성수동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인정. 근데 거기 무슨 소금빵집이 있어가지고 사람 핫하다. 이거는 그 소금빵 식어 금방. 식긴 식죠. 식을 겁니다. 경리단길.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월급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거는 좀 강의 때 더 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뉴스를 요즘 쭉 보다가 요거는 라이브 때 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왔고 12월 28일 연말에 봤던 거예요.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인터뷰를 한 건데 20대부터 40, 50대 그다음에 은퇴 후 나눠가지고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030, 4050 영포티죠. 그다음에 60대 이상. 근데 이제 우리는 구독자들이 40, 50대가 많잖아요. 많죠. 요거 중심으로 한번 쭉 얘기할 건데 간략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30 부동산 투자 진입 장벽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라면 좀 해야 된다. 약간 그 얘기고요. 그래서 실거주 쪽에 내가 그래도 내 집 마련은 좀 해야 된다. 투자는 일단 둘째 치고 부동산은 좀 실거주 위주로 좀 해라. 부동산 꼭 해야 되냐? 주식이랑 코인만 하면 안 되나요? 부동산 해야 돼. 주식이랑 코인은 뭐다? 안 해도 살 수 있지만 부동산은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의식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기다리는 전략도 합리적인가요? 아니, 그냥 지금 해. 약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교재 기사 링크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40, 50대 소득이 가장 높죠. 그렇죠. 저는 40, 50대인데 소득이 적은데요. 본인 기준이죠. 물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0, 50대 소득이 가장 높죠.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도 한두 번 했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르네상스 시기인데 이때는 내가 원래 집을 갖고 있다면 주택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는 갈아타는 게 요즘 어렵다 보니까 투자 중심으로 해라. 실거주보다는. 뭐 그런 얘기고. 흔히 저지르는 판단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부동산 투자도 해봤어. 황금돼지 TV 보니까 내년에 집값 오른대. 나 소득도 많아. 그러니까 대출도 잘 나와. 그걸 뭐예요? 풀베팅 하는 거죠. 그래서 풀베팅 하는 영포티 적당히 해라. 대출 견딜 수 있을 만큼 해라. 이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나 원래 실거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추가 투자 유효한 전략이다. 그래서 이미 내가 집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비아파트 상품도 괜찮은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물 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주택자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응집하고 압축해서 하나만 해라. 두 개 갖고 있다. 알짜를 2개 갖고 있다. 증여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은퇴를 앞둔 세대. 요거는 이제 우리 형님들 얘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아파트 업그레이드 하자. 투자 비율을 높이자. 그 다음에 이미 실거주가 있다면 추가 투자 유효한데 요거는 비주택 건물. 근데 건물 중에서도 사실 주택 건물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게 신축이면 가능. 건설임대 사업자 있으니까 주택이 좋긴 한데 이제 대출이랑 세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신축이면 가능. 신축을 할 거 아니면 건물인데 비주거 건물, 상업용 건물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은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약간 뻔한 얘기긴 한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카톡방의 네이버 폼에다가 제가 질문 좀 달라고 했는데 한 5분 정도가 좀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1억 원 이하 건물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공투에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신축 대수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괜찮은 입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단순히 매입만 한다고 하면은 소액물건 중에 협소필지, 과소필지에서 있는 건물은 매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공투가 아니어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뭐 눈은 좀 낮추셔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9월인가 그때 강의할 때도 뭐 작은 건물도 이런 거 보여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튼 10억 언더의 건물을 사시는 거는 한 1억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 물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물이면 다 된다라고 하면은 살 수는 있죠. 극단적으로. 봄에 연락드리고 방문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9410님. 네. 전 누군지 압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 8억이면은 할 거 많습니다. 네. 오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건물 신축 시 땅은 법인으로 소유하고 신축 건물은 개인으로 할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매각할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자, 일단 신축 건물만 명의를 달리 개인으로 할 수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케이스는 반대로 하죠. 그렇죠. 땅을 개인으로 하고 있고 건물을 법인으로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 대출도 다 끌어안고 월세 받아서 대출 퉁 친 다음에 만약에 돈이 남으면 개인한테 지료를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법인은 계속 깡통이고 개인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 법인이 내 사업체라면 사업체에서 임대료로 내 개인으로 돈을 빼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이게 지금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개인이 건물을 쓰면서 그 지료를 법인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죠. 그러면 개인이 소득을 벌어서. 그렇죠. 그럼 개인이 월세를 받을 때 그렇죠. 세율은 더 높죠. 종소세를 내니까 세금 더 때려맞고 그러니까 월세 받아서 세금 더 내고 그걸로 이제 지료를 줄 때 보통은 법인 돈을 빼려고 작정하는데 그렇죠. 그 돈을 법인에 넣고 있으니까 밀어넣어. 네. 다시 줘. 네.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조금 그런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매각할 때는 뭐 개인 법인이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타법인이든 동시에 다 일괄 매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지분으로 돼 있는 부동산도 그 각각의 지분 소유주가 다 계약서 쓸 때 공동 지분 소유자로 다 이름을 써서 한 번에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8583님. 자, 현재 강남 이면의 건물 소유 중이다. 그동안 좀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뭐 내가 이거 갖고 있는 동안 성수, 한남, 압구정은 쭉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이걸 팔자니 내가 와도 싼 것 같아서 싸게 팔기도 싫은 거야. 이거는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 너무 케바케죠. 너무 케바케라서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남 이면이 너무 광범위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남이어도 강남 나름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보고 나서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꼭 성수 갈 거 아니더라도 그냥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입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 일단 강남의 어떤 역세권의 몇 사부면이냐 좀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갈아타는 거를 이제 딱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늦었죠 이미. 만약에 이걸 노렸으면 조금 더 일찍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아쉬운 시세에 팔고 이미 오른 걸 산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웬만하면 버티는 게 나을 것 같고 성수, 한남, 압구정 핫한 데에 아마 그 중에서 빠지는 데를 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싸게 산다고 막 생각하면 그러다 괜히 물리거나 오히려 강남 안전하게 역세권 첫 번째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들고 있던 것보다 못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탄 곳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안 좋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죠. 단기 급등을 했던 곳은 뒤늦게 좀 다 올라타는 건 조금 그렇다. 다 나라시가 되죠. 그렇고 마지막 질문이 건물 증축 대수선을 계획 중인데 개인 명의로 보유할지 현물 출자로 할지 이거는 무조건 현물 출자로 가야죠. 자, 이 장기 보유라는 게 결국은 뭐 최소 10년에서 뭐 길면은 내 자녀까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법인으로 가는 게 또 좋고요. 특히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수선 이후에 증축 이후에 임대료를 받을 때도 그쵸. 지금 개인으로 보유하신 것보다는 임대료가 무조건 더 들어올 겁니다. 그 임대료 금액 자체가. 그럼 괜히 소득세가 또 합산돼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서 받아서 그걸 법인에 쌓든 일부만 빼든 뭐 배당으로 빼든 소득으로 빼든 급여로 빼든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고 특히 또 장기 보유일 때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법인으로 넘겨놓고 그 법인의 지분을 또 이렇게 지인 자녀한테 이전을 하는 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택 건물일 때는 개인 유지하죠. 그렇죠. 그 증축하고 대수선할 건물 그 건축물이 이후의 건축물도 주택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으로 하는 게 낫고요. 비주거일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축사무소 이제 시공사 알아보는 팁은 디벨로퍼 정규반 40기를 하고 있어요.
재수강도 환영합니다. 네. 이거는 뭐 한마디로 딱 하기는 뭐 애매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근데 솔직히 강의로 100% 알기는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번 해봐야 또 알게 되는 것 같고, 여기 JSH님부터 수원 분당선 역세권 10억 초반대 다가고 반지하가 있고 19세대다. 매수 괜찮나요? 자, 이것도 이제 입지를 봐야죠. 그 임대 시세도 알아야 되고 뭐 그 지역 토지 평단가라든지 시세를 좀 알아야 돼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임대를 놨을 때 임대 수익률이 한 7, 8% 이상 나온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한 6, 7%에 팔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샘린 님이 또 질문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네. 연봉 1억, 현금으로 2,000에서 2,500. 그건 급여는 급여대로 있고 따로 있는 소득까지 합쳐서 현금으로는 이거 직장에 얘기해야겠네. 자산은 8, 9억이다. 30대 초반이시고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10억 중반대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자산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셔서 집을 사도 되겠냐? 한 10억 중반대 아파트. 명의는 가족 명의다. 사업체 명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30대 초반이시면은 아파트를 먼저 사는 게 낫긴 하죠. 저도. 네. 지금 요 정도 현금 흐름이면은 아파트 사놓고도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지금 30대 초반이시니까 30대 중후반만 되면은 바로 건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또 모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 자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해놓고 그러면은 3년에서 5년 좀 빠른 것 같고, 그냥 30대 후반.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급여 저축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 아파트도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대출 더 꺼내고 그동안 모은 돈이랑 그다음에 사업하고 계시면 그 사업자 대출 받아서 그때 건물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아파트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가 건물보다 수익률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채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죠. 그게 큽니다, 여러분. 건물은 무조건 양도세든 법인세가 있는데 개인은 비과세를 한 번에 저희 수강생 중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아파트를 갈아타기만 해서 돈 많이 불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 아파트 한 채는 깔아두고 추가 투자를 건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아파트는 저는 잘 몰라서, 임장머신은 잘 아는데. 다시 건물로 좀 돌아와서 사례를 보면서 동향도 보고 스터디도 좀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돼지 멤버십은 3개 등급이 있습니다. 14K 등급은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임장 지역의 단점 및 매물에 대한 적나라한 원가 및 수익률 등 사업성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회원 전용 라이브를 통해서는 투자 실패 사례 및 이달의 추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K 등급은 매월 금액대별 추천 매물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해드리며 임장 컨텐츠 및 유료 라이브 PDF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24K 등급은 회원 전용 채팅방을 운영하며 상시 소통이 가능하고 본인 관심 또는 보유 건물에 대한 1:1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면서 성공적인 건물주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